경제 문제를 다루다 보면 통계를 접할 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무엇보다도 통계의 신뢰성이 정말 중요한데요. 그런데 제가 중국에서 나온 통계는 잘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걸핏하면 기준 연도를 바꾸거나 기준점을 바꿔서 신뢰도를 스스로 깎아먹은 적이 정말 많고요. 원래 통계를 발표하기로 한 날 통계 발표를 미루거나 아니면 영원히 발표하지 않은 그런 통계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나온 통계를 고지고대로 믿기가 정말 힘든 거죠. 그런데 저는 적어도 우리나라의 통계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설마 통계를 속이겠느냐? 이런 생각이 너무나도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물론 지난 정부에 대해서 통계 조작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이 판결이 나온 다음에 우리 경제학자들 입장에서도 아마도 검증을 할 겁니다. 웬만해서는 우리나라 통계청이 설마 통계 조작을 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있고요. 하지만 정말로 검찰이 통계 조작을 밝혀낸다면 이건 우리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거니까 경제학자로서도 결코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일이라는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한국에서 나온 통계가 정말 저한테 충격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IMF가 명확하게 권고를 했는데 이걸 무시하고 한국의 통계를 냈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통계를 믿을 수 있겠는가? 이제 의심이 드는 순간이 왔다는 게 문제입니다. 자, 바로 그 통계가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1인당 국민소득인데요. 제가 바로 직전에 지식한방에서도 이 이야기를 다룬 바가 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1인당 GNI에서 한국이 일본을 눌렀다는 거죠. 물론 반발의 차이지만 우리나라처럼 1950년대 그렇게 가난했는데 그 가난을 딛고 이제는 일본까지 이겼다니 경쟁국을 이겼다는 걸 떠나서 우리나라가 진짜 완벽하게 선진국으로 진입했다는 증거니까 그야말로 기뻐할 만한 일이 분명한 거죠. 그런데 이 통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한국은행이 이 발표를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국민소득 개정 집계 기준 연도를 원래는 2015년이었는데 이 기준점을 2020년으로 바꾸니까 그동안 소득에 잡히지 않던 여러 직종이 드러나면서 1인당 한국의 GNI가 기존 발표치보다 무려 7.3%나 그냥 한꺼번에 늘어난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저는 적어도 이 발표는 고지고대로 믿었습니다. 여기에 통계적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은 안 했고요. 다만 우리가 통계적 영끌, 즉 다시 말하면 소득에 잡히지 않던 모든 사람을 다 쓸어 모아서 그야말로 영끌한 상태에서 GNI를 만들었고 일본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GNI를 비교했는데 과연 이게 공정한 비교냐? 이런 정도의 문제를 제기했던 거거든요. 여러분, 일본에서는 아직도 현금만 받는 가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일본 출장 갔다가 출장 경비를 법인카드로 쓰라 그러는데 문제는 일본에서 카드가 안 되는 곳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 돈을 쓴 경우가 너무너무 많았는데 자, 그런 일본 당연히 소득이 안 잡히는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아날로그 일본이랑 디지털 한국을 그냥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약간은 좀 문제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했다는 신호니까 일단은 환영할 만한 얘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데 여기서 2020년으로 한국은행이 기준점을 바꿨다는 거, 이게 사실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왜냐? 2020년을 기준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IMF에서 권고를 이미 오래전부터 해놨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IMF의 보고서가 나온 게 언제냐? 2020년 8월입니다. 미리 각국의 중앙은행과 통계청에 경고장을 날려놨습니다. 야, 너희들 말이야. 2020년을 기준점으로 하지 말란 말이야. 이렇게 2020년에 미리 경고를 해놨는데 그 이유가 뭐냐? 2020년은 코로나 때문에 모든 지표가 다 엉망이다. 그런데 2020년을 기준점으로 하면 그 뒤에 통계치가 전부 다 왜곡이 되니까 2020년이 아닌 다른 해를 기준점으로 잡으라고 이미 권고를 해놨던 겁니다. 자, 이거 계속해서 IMF가 통계 관련해서 경고를 한 그 내용을 제가 그대로 옮겨놓은 겁니다. 2020년에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극심한 경제적 충격을 받았던 것을 감안할 때 GDP의 기준 연도로 2020년을 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주변에 다른 연도를 선택하는 게 좋다고 이렇게 권고를 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을 GDP 가중치 추정을 위한 기준 연도로 사용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명백하게 밝혀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한국은행 그리고 그에 앞서서 통계청은
2020년을 굳이 기준연도로 삼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통계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기에는 그 이유도 자세하게 써놨습니다. 첫 번째 이유, 기준연도가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 이유를 듭니다. 코로나19로 2020년에는 경제적 충격이 정말 컸잖아요. 그리고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기 때문에 GDP의 기준 연도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충격으로 인해서 우리의 생산과 소비 패턴이 일시적으로 너무나도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때 가중치를 기반으로 해서 계산을 하면 왜곡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게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더군다나 GDP의 기준 연도를 한번 잡으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2020년으로 잡았다. 그러면 이 기준치를 2025년까지 이렇게 일정 기간 고정됩니다. 그래서 IMF에서는 이 가중치가 비정상적인 경우에 다음에 도출된 전체적인 결과는 경제 성장률을 과소평가하거나 아니면 과대평가할 수 있다고 이렇게 명백하게 써놨습니다. 자, 그래서 자영업자 가중치라든가 아니면 우리나라 여러 가지 산업의 모든 가중치가 2020년이면 이게 맞는 게 하나라도 있겠습니까? 모든 게 왜곡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거죠. IMF가 이걸 지금 때린 것도 아니고 2020년에 미리 때려놨다는 건 정말 IMF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문제는 이렇게 IMF가 기준 연도로 사용하지 말라는 2020년을 콕 집어서 기준 연도로 사용한 다음에 그렇게 만들어진 통계를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어떤 면에서는 약간은 악용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일단 갑자기 GNI가 7.4%가 늘어나니까 일본은 추월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게다가 수년 안에 4만 달러 달성이 가능하다. 이런 장밋빛 전망도 바로 이 통계를 기반으로 나온 거죠. 여기다가 5천만 명 이상 국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6위를 차지했다. 야, 정말 뿌듯합니다. 하여튼 여기까지는 대한민국에 무슨 해를 끼치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 뭐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통계는 신뢰성이 중요하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아무리 뭐 기분 좋은 걸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런데 이 아래 거 세 개는 정말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 통계 왜곡 때문에 우리나라의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까지 영향을 받을 수 있고요. 잘못하면 대한민국의 부채 위기 문제를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도록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한국은행발 국뽕으로 받을 수 있는 선을 넘어섰다고 보여지거든요. 왜냐?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122%에서 114%로 이렇게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4위에서 5위로 떨어진 거죠.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부채가 줄어든 게 아니죠. 이렇게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율이 줄어든 이유는 GDP를 계산하는 방식을 바꿔버려서 GDP를 이렇게 왕창 늘려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모가 커지면서 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그만 비율만 낮아진 거. 근데 이게 기분이 좋아지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국가 정책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가계부채는 더욱더 심각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가 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1위였거든요. 그런데 GDP를 이렇게 늘려놓으니까 가계부채는 그대로 있는데 GDP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분모만 늘어나고 분자가 그대로 있으니까 갑자기 93.5%로 줄어들었습니다. 100% 아래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1위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줄여도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전 세계 1위라는 측면에서는 여전히 변화가 없는 거죠. 하지만 숫자가 주는 함정이 있죠. 100을 넘었을 때는 뭔가 이거 긴박감이 넘치면서 빨리 가계부채 비율을 줄여야 돼. 이런 일종의 긴장감을 정책 당국자들한테 줄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93.5가 돼버리면 벌써 이 숫자가 주는 마력에 속아 넘어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가계부채가 주는 이 경각심 이게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여기다가 대한민국의 재정적자 문제도 과소평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GDP가 늘어나니까 GDP 대비 우리나라의 재정적자 비율 이게 원래는 3.9%였는데 재정적자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역시 GDP만 늘어나니까 3.6%로 줄어드는 거예요. 아, 그래? 그럼 적자가 생각보다 뭐 GDP 대비 좀 적은데? 이렇게 착각을 하게 되면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죠.
물론 한국은행이 굳이 2020년을 택한 이유가 있다면 상황은 달라질 겁니다. IMF가 아무리 권고했다 하더라도 에이 그깟 IMF 우리 한국은행이 더 정확해. 아니면 우리나라 통계청이 더 정확해. 2020년으로 하는 게 한국에선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 증명을 해낸다면 이 통계치가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이렇게 된 우리나라의 통계를 외신이 전혀 다루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외신이 외면한 쓸쓸한 한일 역전이라는 거죠. 자, 우리나라의 GNI가 일본을 넘어섰다. 우리나라에선 대대적으로 모든 언론에 다 나오니까 이게 세계적으로 보도가 됐을 줄 알고 저는 구글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구글로 온갖 방법으로 검색을 했는데 외신 기사로는 전혀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글 설정까지 바꿔봤거든요. 이렇게 잉글리시로 바꿔놨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지역도 미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기간도 지난 한 달 동안으로 한정을 했는데 아니 메뉴에 뜨는 기사 조선일보 기사가 뜨더라고요. 영문판입니다. 그리고 코리아 헤럴드 기사가 두 번째로 뜨더라고요. 아니 우리나라의 GNI가 일본을 역전했다는데 이렇게 기사 하나 찾기가 힘들다니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이런 궁금함이 드는데 그러면 외신은 이런 데 관심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일랜드가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런데 그 아일랜드가 영국의 GDP, GNI를 넘어서는 날, 그날마다 외신들은 대수특필하고 심층 분석 기사까지 아주 자세하게 내놨습니다. 기사가 연일 쏟아졌고요. 저도 KBS에 있을 때 특파원 보고 세계는 지금에서 몇 번이나 이 뉴스를 다뤘습니다. 왜냐? 정말 화제가 될 만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통계치까지 다 바꿔서 일본을 역전했다는데 아니 진짜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 참고 야후 재팬까지 들어가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왜냐? 일본에서는 구글보다 야후를 더 많이 사용하니까 야후 재팬에서 일본어 검색까지 해봤는데 일본 언론 딱 한 두 개 정도 다른 것 같습니다. 야후 저팬인데도 검색되는 게 다 한국의 일본어 기사였어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좀 종합해 보겠습니다. 일본 경제가 그러면 어렵지 않은데 우리가 이겼다고 지금 우기는 거냐? 그렇진 않습니다. 일본 경제는 정말 어려워진 게 맞습니다. GDP가 늘었네, 마네, 이런 것들은 일본 사람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는 것, 바로 4월달 실질임금 관련해서 아사히 신문 기사인데요. 25개월 연속 마이너스다. 그리고 이게 일본 역사상 가장 긴 기간 동안 마이너스 연속 행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일본 경제가 완전히 헤매고 있어서 우리가 추월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것은 맞고요. 한국은행 통계가 맞을지도 모릅니다. 왜냐? 제가 혹시 한국은행만의 2020년을 기준점으로 택한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니까요. IMF 따위 우리가 비웃어 줄 만큼 우리한테 이유가 있다면 우리가 분명히 일본을 이긴 게 맞겠죠. 자, 근데 만약에 설령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 하더라도 이건 우리가 정말 빠르게 성장을 해서가 아니라 우리보다 일본이 더 가파르게 추락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 경제가 좋다는 뜻은 결코 아닐 겁니다. 자, 근데 일본 경제가 도대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느냐?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하고 환율 전쟁에서 진 것도 있고 그리고 생산 연령 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줄어든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일본 경제를 살릴 수 있었던 19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정부와 금융당국이 일본 경제의 현실을 직시하지 않고 고성장 시대의 과거의 영화에만 젖어서 당장 눈앞에 위기가 다가오는 현실을 완전히 외면했기 때문에 무려 장장 30년이나 불황을 겪었고요. 깜짝 지금 일본 경제가 살아났다가 다시 24년이 되면서 재추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길이 지금 현재 해외에서 쏟아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990년대 일본은 어떻게 했느냐? 일본 정부가 어쩌다 나온 좋은 시도는 무조건 확대 해석을 했습니다. 야, 일본 경제 살아났다! 박수 치는 거예요. 어쩌다 하나 나오면. 근데 쏟아져 나오는 부정적 신호는 모두 다 무시했습니다. 결국 정책이 왜곡돼서 일본 경제를 살릴 절호의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사실 일본 경제가 1989년에 버블이 꺼진 다음에 적어도 10여 년 동안만 정신을 차렸다면 일본이 30년 불황이라는 진짜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지지는 않았을 텐데요. 자꾸만 모든 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려는 일본 통계청이나 일본은행의 여러 가지 잘못된 대응이 결국은 잘못된 정책을 낳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는 거죠. 물론 한국은행이 IMF의 권고를 아예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다 하더라도 한국은행만의 이유가 있어서
2020년을 기준점으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충분한 근거, 2020년으로 해도 전혀 통계적 왜곡이 없다는 그 근거가 한국은행이나 아니면 우리나라 통계청에 충분히 마련되어 있어야 할 겁니다. 통계의 신뢰도는 그 나라가 선진국이냐 아니냐를 가릴 정도로 진짜 중요한 문제입니다. 정책의 기준점으로 삼을 진짜 정확한 통계를 내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지식한 밤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